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반덤핑이라든가 이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6월이나 7월에 중국 관세가 높아지는 호재도 한번 나올 수가 있고요. 북미 같은 경우는 9%밖에 보급이 되지 않았어요. 본격적인 시장이 왔을 때 북미 시장에서 확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2차전지 기업에는 더할 나위 없이 호재지요. 지금 어려운 소재도 확 커지고 주가도 확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 1998년 IMF 때 기업 평가하는 일로부터 해서 지금 25년 금융시장에 있어온 이희건 대표입니다. 대표님, 최근 주식시장 분위기가 금리 인하, 중동 리스크, 환율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보시면 중동 전쟁이라든가 고환율, 거기에다가 검투세, 다양한 악재들이 있어가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 밑바닥에는 큰 대세 상승이라는 게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박스권 하단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시황이 어떤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이란하고 이스라엘 중동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전쟁이 나면 전쟁이 끝났다 안 끝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쟁이 계속해서 긴장 고조로 가는지 긴장이 완화되는지 사실 주식시장, 금융시장은 여기에서 정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지난주까지 사실 이란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 공격을 했을 때 이때가 중동 전쟁에 있어서 긴장은 가장 고조가 되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들이 보시면 환율이 1,400원까지도 가고요. 하지만 이후 안정을 찾고 유가도 보시면 사실 안정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긴장 완화가 이 상태로 조금씩 약화가 된다면 시장은 3월 고점을 넘어갈 겁니다. 3월 고점을 넘어가지만 계속해서 강하게 가는 게 아니고 이후 금리 인하가 밀리면서 또 한 번 조정이 나오고 그래서 사실 올해는 고점은 조금씩 높이고 저점은 거의 비슷한 박스권 형태, 점진적인 박스권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환율 차트를 한번 볼게요. 4월 16일 긴장 고조가 최대로 됐을 때 1,400원이 갔고요. 사실 1,400원은 우리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딱 3번 갔습니다. 1998년 IMF,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 레고랜드 사태. 그만큼 고환율 위치입니다. 따라서 이런 높은 환율에서 오래 있지는 않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안정을 찾을 겁니다. 대신 그 흔들릴 동안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환율은 다시 정상화로 갈 거고 이렇게 환율이 정상화로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고 하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지금 1달러에 1,400원이다. 그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들어올 때 1달러를 내고 1,400원을 받아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원화가 강세로 가서 1달러에 1,000원이 됐다. 가정을 하면 이제 나갈 때는 외국인들이 1,000원을 내고 1달러를 받아서 나가지요. 환율에서만 40% 수익이 납니다. 따라서 이런 고환율에서는 언제든 긴장이 조금만 완화되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은 다시 반등이 나올 거니까요.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 없이 환율이 고환율이다. 이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다 생각을 하시면 되실 거고요. 여기에 또 유가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보시는 게 유가 차트인데 이렇게 보시면 작년 연말부터 스물 WTI 기준으로 계속해서 유가가 상승을 했는데 이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진군을 하면서부터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는데 차이점이 지난주 긴장 고조가 피크인데 유가가 꺾였습니다. 이건 사실 전체적인 어떤 전 세계 경제 상황으로 보면 유가가 이만큼 높지 않다는 겁니다. 중동 정제로 따라서 유가가 상승을 했다가 긴장이 완화가 되는 순간 유가 입장에서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투기 세력들이 지금이 긴장이 최고 고조다 하고 팔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유가 또한 점점 하락을 하면서
한 70불에서 60불 안정을 찾아간다는 거죠. 유가가 안정을 찾아간다는 것은 소비자 물가도 유가 따라 안정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안정이 된다는 것은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빨라질 수 있죠. 그래서 유가가 안정이 되면 소비자 물가가 안정이 되고 결국 미국 금리 인하 모멘텀이 나오면서 시장은 상승을 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시장에서 사실 키포인트는 중동 전쟁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해왔지만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면전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서로가 국경을 마주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은 조금 전면전을 하더라도 공중전을 펼쳐야 되는데 미국 도움이 필요한데 미국은 11월 달에 또 대선이 있으니까요.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면 지난주가 긴장 가장 큰 고조라고 그러면 앞에서 보듯이 환율이라든가 유가가 안정을 찾는다. 그러면 당연히 주식시장도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 또 주식시장 여러분들이 코스닥 일봉 차트에 뭐 보조지표 RSI라든가 보시면 워낙 과매도권입니다. 단기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항상 과매도권에서는 3월 고점, 정고점으로 반등이 나왔으니까요. 지금 시장이 흔들린다면 여러분들은 뭐 긴장 고조가 완화되는 걸 보고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유리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게 뭐 유가가 안정을 보여드렸지만 미국 3월 소비자 물가로도 한번 가볼게요. 사실 3월 소비자 물가가 높게 나오면서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밀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사실 3월 소비자 물가에서 가장 크게 상승할 부분이 에너지 부분입니다. 3월 소비자 물가 전반적으로 보면 에너지 물가가 지난달에 마이너스 1.90%에서 3월 달에 2.12%로 확 움직이면서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에서 제가 3월 소비자 물가뿐만 아니고 미국 소비자 물가를 준비를 했는데요. 차트를 보면 2022년 6월 달에 9.1%로 미국 소비자 물가가 정말 높았고요. 유럽뿐만 아니고 다 높았죠. 그리고 1년 뒤인 2023년 6월 달에 미국이 3.0%까지 안정을 찾았습니다. 1년 만에. 그리고 난 뒤에 이때 시간이 더 가고 연말에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금리 인하하겠다. 물가를 안정이 찾았으니까 얘기를 했지만 문제는 그 이후부터 물가가 계속 들썩들썩하면서 더 하락을 하지 않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모습 속에서 사실은 뭐 JP 모건, 뭐 제이미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는 물가가 상승하면서 미국 금리 8%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1970년도에 고물가를 경험해본 사람들을 입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고물가하고 지금 물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겹쳐서 한번 보면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 중에 노란색은 1970년도 그래프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현재 2000년도 물가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은 위치, 현재 위치는 비슷하지요. 하지만 1970년도에는 정말 연준 의원들이 정말 안일하게 대응하면서 물가가 15%까지 더 튀어버렸어요. 물가가 15%확 튀었으니까 금리도 확 높였겠죠. 그래서 이런 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 된다 일각의 얘기가 나오지만 그때하고 지금 연준의 대응법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연준은 벌써 금리를 높게 올리고 하이어 포런 거,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만큼 금리 인하에 신중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가 좋은 건 유럽 쪽을 보면 벌써 물가는 2%대로 안정을 찾았어요. 그래서 유럽이 안정을 찾았고 미국 연준 의원들이 또 강도 있게 보고 있다. 그러면 1970년도처럼 물가가 확 튀기보다는 안정을 찾고 결국은 금리 인하 쪽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지금 설명드렸듯이 금리 인하가 쉽지는 않잖아요. 중동 문제도 있고 그리고 유가도 아직은 높은 편이고
또 과거 70년대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 의원들이 신중하게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여기에다가 또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대선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대선 전에는 뭐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하거나 잘 하지는 않아요. 자칫하면 대선 개입에 또 삐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러면 미국 금리가 오래 유지가 된다. 말 그대로 하이어 포 롱그가 갈 수 있다. 지금 미국 금리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미국 금리 보면 2023년 7월 달에 5.5%고 그리고 쭉 유지가 돼 있고요. 또 그 앞쪽으로 보면 2006년도에 한번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하고 오랫동안 유지를 했는데 이때 한 1년 3개월 유지를 했습니다. 이때도 지금보다는 위기가 덜했지만 1년 3개월 유지를 했다. 그러면 말 그대로 하이어 포로 온 거면 직전보다는 또 더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다. 그러면 제가 예상하기에는 빠르면 미국 금리 인하가 12월, 그게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간다. 대신 한동안 안 하고 오래 유지했다는 것들은 높은 금리의 기업들이 또 경기에 힘이 붙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인하를 하게 되면 좀 가파르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금리 쪽 보시면 항상 인하할 때는 좀 가파르게 인하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인하만 되면 가파르게 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뿐만 아니고 전체 글로벌 시장이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미국 금리 인하를 타고 강한 상승, 이런 큰 상승이 남아있거든요. 이게 미국 금리 인하가 사실은 뭐 올해 초만 하더라도 여러 번 일어나면서 바로 올해부터 대세 상승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컸지만 뜻하지 않는 중동 전쟁이 커지고 또 물가가 잘 안 잡히면서 이렇게 대세 상승이 조금 밀렸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연말 정도로 밀렸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그 이후 미국 금리 인하와 함께 대세 상승이 있다. 이건 뭐 앞에도 말했지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달러가 약세로 가고 달러가 약세로 가면 원화는 반대로 강세로 가고 그러면 외국인들은 환수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들어오고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이런 대세 상승, 과거 2000년도 대세 상승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세 상승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금까지 위기를 위해서 미국이 달러를 정말 많이 풀었거든요. 거기에다가 경제도 서서히 좋아지고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장세와 실적 장세가 겹치는 큰 대세 상승이 남아 있으니까요. 올해만 박스권을 잘 견디시면 주식을 통해서 부를 축소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 설명을 드릴게요. 뭐 제가 앞에 2000년도 대세 상승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대세 상승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화 차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화 차트를 길게 해서 이렇게 보는 기회들은 별로 없었을 건데 원화 차트를 길게 해서 보면 사실 1400원 넘어가는 위치가 IMF 금융위기 레고랜드 이후에는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대세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위치는 2000년도 한번 반등이 나오고 흔들리는 그런 위치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때는 한 3년 정도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큰 대세 상승이 나왔고요. 그러면 지금도 한 3년 정도 미국이 금리 인하 시점부터 한 3년 정도 강세로 가면서 큰 대세 상승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팁을 드리자면 사실 미국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 경험으로는 미국 채권은 우리 환율이 1000원 이하로 왔을 때 투자했을 때 큰 효과가 나왔고요. 1000원 이하로 왔다는 것은 지금 1998년 IMF나 2008년 금융위기 때가 이렇게 1000원 이하로 왔다가 위기가 빵 터지면서 환율이 치솟았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1000원 이하로 왔을 때는 이제 서서히 미국 채권을 매수를 해놓으면 위기가 터지면서 큰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지금 채권 매수하는 게 아니고 채권 매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요즘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위험자산 쪽에 투자를 하고 큰 대세 상승을 보고 올해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대세 상승장이 왔을 때 주도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섹터를 보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사실 주도주라는 게 사실은 수급적인 측면이 가장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 수급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면 지금 코스피 지수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2009년 3월 달에 이 당시 외국인들이 14조 이상 사상 최대, 분기 사상 최대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큰 물량이 한 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 6, 7개월 횡보 후에 그리고 전고점을 넘는 확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이후 15년 만에 올해 1분기에 15조 이상 외국인들이 큰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큰 돈이 한 번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 전고점을 넘어가는 큰 상승을 보고 외국 자금이 들어왔다고 보고요. 대신 올해는 지난 2009년 3분기 때 큰 돈이 들어오고도 상승 하락 점진적인 상승을 하면서 최장 길게는 보면 한 9개월 6개월에서 9개월 횡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횡보가 나오지만 결국 큰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올 걸로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수급이 들어올 때 팁을 하나 드리면 외국인들이 분기 사상 최대 우리 시장에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가장 크게 갈 종목을 먼저 쓸어 담겠죠. 1분기 때 외국인들이 어떤 섹터를 가장 많이 매수했냐, 이게 차후 주도주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2위가 현대차입니다. 3위가 SK하이닉스. 그리고 나머지는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샀다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일단 주도 섹터로 갈 수 있는 것들은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좁혀진다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외국인 시각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시각이 가장 좋다고 매수했고, 그 중에서도 제가 본다면 반도체 중에서도 상승이 일어날 때는 사실 반도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을 때 상승할 때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가볍게 상승을 했고요. 또 하락을 할 때는 삼성전자가 좀 지키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큰 대세 상승이 나온다고 보면 삼성전자가 됐든 SK하이닉스가 됐든 한 종목은 매수를 해야 되고요. 특히 지금 매수를 하게 되면 바로 수익 난다기보다는 말했지만 올해는 박스권 투자입니다. 박스권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SK하이닉스 지금 주가 보면 20일 이동평균선 이하에 밀렸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하고, 그리고 3월 고점, 직전 고점이 넘어갈 때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렇게 샀다 팔았다 전체를 매도하면 안 되고요. 한 비중에서 많게는 절반 정도 샀다 팔았다 전고점 매매를 해 가시면서 주가라는 게 또 어느 순간 확 튀어오르거든요. 그 확 튀는 시점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시점으로 본다면 지금이 매수 시점이다.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이 밸류 프로그램 영향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1분기 때 2조 원 이상 쓸어 담았거든요. 외국인들이 쓸어 담았다는 것은 단기를 보는 건 아닙니다. 외국인들은 길게 보기 때문에 결국 길게 보고 샀다. 이 점에 따라서 이 두 자동차와 반도체는 이번 포트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업황입니다. 사실 수급이 좋고 업황까지 좋으면 더할 나위 없이 주도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황은 사실 딱 부러지기보다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되는 수출 중에 어느 섹터가 가장 잘 되고 있느냐, 이것 또한 중요하니까요. 1분기 수출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섹터가 가장 늘어났고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1분기 수출입 동향인데 제가 반도체와 자동차를 박스권으로 표시를 했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무려 50% 이상 증가하면서 역대 2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크게 증가하면서 수출을 견인하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2.7% 증가했지만 역대 최대 수출 수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반도체와 자동차다. 따라서 이번 주도주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외국인 수급 그리고 업황으로 보면 이루어질 걸로 보고요. 요건 올해 주도주고, 그 다음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 보면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 섹터가 없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섹터는 미국 시각에서는 보면 안 되고 우리나라 시각에서 본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연말로 가면 갈수록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미중 전쟁을 무역 전쟁을 펼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수혜를 받는 섹터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중국 들어오지 마라.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중국과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이 장악을 했고, 북미는 미국이 막아주면서 우리가 장악을 했고, 유럽에서는 우리가 조금 앞서고 있고, 이런 치열한 시장에서 미국이 막아주고 있다. 그러면 미국 쪽에서 가장 수혜를 받으니까 요건 또 제가 뒤쪽에 설명을 드리지만 요건 당장은 아니지만 당장은 수출입 쪽에서 감소를 했지만 하반기 쪽에 유심히 봐야 되고요. 그래서 총 섹터적으로 본다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요 섹터고, 지금 당장은 반도체와 자동차 조정 시 매수가 가능하고 2차 전지는 연말 뒤에 관심을 가지자,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대표님, 반도체 관련 국내 주식이 최근 급등하다가 다시 하락세인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대세 상승으로 가다 보면 엔비디아도 그렇고 크게 움직일 때 차트 보면 크게 조정받는 경우들이 계속 나오면서 움직입니다. 따라서 반도체는 사실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매수 기회가 한 번 더 왔다가 보면 되고요. 사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지금 수출에서도 핵심이고, 또 과거 경험을 보더라도 반도체는 지금 업황이 이제 좋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다 보여지고요. 일반적인 D램 쪽에서 세계 점유율을 먼저 한번 볼게요. 3분기에서 4분기 작년 넘어갈 때 삼성전자가 39%에서 45.5%로 점유율이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점유율이 커진 측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4%에서 약 32%, 대신 32%라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SK하이닉스가 20%대인데 30% 올라왔다는 것은 상당히 높다, 평소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반대로 마이크론이 19%로 확 밀렸어요. 기존에 보면 사실 마이크론, SK하이닉스가 20대 중간으로 비슷하고 삼성전자가 40%대인데 마이크론이 밀리고 우리 업체 두 개가 확 올라왔다. 일반적인 D램에서도 시장 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D램이 사실 이렇게 잘 우리나라가 시장 점유율이 높다, 이런 와중에 D램 가격 중에서도 사실 가장 골치 아프게 했던 낸디 프레시 가격을 보게 되면 작년 4분기부터 확연하게 확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작년 4분기 때도 13%에서 18%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올해도 15%에서 20% 1분기 때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D램 시장 파이도 커졌고 또 D램 가격이 상승을 한다. 업황에서 이제 돌기 턴을 시작을 하니까요. 반도체 쪽에서는 계속해서 보면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에다가 사실 HBM이 새로운 시장이 열렸죠. 이 시장 점유율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HBM 점유율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D램에서는 앞에서 삼성전자가 제일 점유율이 높았지만 지금 SK하이닉스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역시 HBM 점유율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SK하이닉스가 53%, 그리고 삼성전자가 38%, 마이크론이 9%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D램 쪽에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이 평소보다도 높아졌고 HBM 같은 경우는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안 움직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마이크론이 지금 디램 시장 점유율도 줄었고 HBM 시장 파이도 제일 약하지만 마이크론 주가를 보게 되면 여러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훨씬 크게 원래 상승을 했습니다. 크게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만 상승이 약하고요. 또 일본을 되돌아보더라도 일본 반도체 관련주들이 1분기 때 보면 다른 업종보다 가장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런데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만 안 움직였다. 이건 사실 좀 억울하잖아요. 이건 자금적인 수급적인 측면이 클 걸로 보입니다. 사실 외국 자금 입장에서 외국 시각에서 보면 당연히 가야 되는데 사실 수급적인 측면 앞에 1분기 때도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움직이듯이 결국 시장은 외국인 돈이 들어야 우리 시장이 상승을 하고요.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면 결국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서 이런 종목은 밀릴 때마다 포트의 일정 부분 채운다 생각을 하시고요. 차트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준비한 차트는 D램 YOY입니다. D램 가격. D램 가격 YOY는 어떤 얘기냐고 하면 일반적인 D램 가격이 전년도보다 상승을 했느냐 낮아졌나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그래프고요. 보면 이 YOY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여러분 2년 하락, 2년 상승, 2년 하락, 2년 상승, 2년 하락, 2년 상승 아주 리뉴얼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10월 정도에서부터 상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년간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라는 것은 항상 상승을 할 때 그래프를 보면 직전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그건 반도체는 아직도 크게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로봇이 커지면 반도체 수요가 또 증가를 했고요. 전기차가 커지면서 또 반도체 수요가 증가를 할 거고 그리고 HBM 새로운 게 나오면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를 할 거고 그러면 YOY 기준으로 상승과 하락을 하는데 제일 고점에 왔을 때 반도체 수요도 늘어나고 새로운 HBM도 생기고 그러면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 고점 때보다 더 많은 영업이익을 낸다는 겁니다. 따라서 반도체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고 있고 그 그래프에 따라 이제 반도체가 턴을 하고 2년간은 상승을 해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코로나 위기가 오면서 그때 재택근무도 막 나오면서 타블릿이라든가 PC 수요가 확 늘어났고요. 기업은 재택근무라든가 또 인터넷 수요를 위해서 서버 전수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주기가 보통 4년 주기입니다.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주기가 4년 이후부터 생기니까 이제 올해가 지나고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또 투자가 일어나는 시점, 여기에다가 반도체 수요도 늘어나고 반도체 가격도 좋아진다. 이렇게 본다면 반도체 업황은 가면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반도체 주가는 상승을 하겠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 고점이 얼마나 상승을 하느냐 이 예측은 어렵지만 언제까지 상승을 하느냐 이건 지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걸 SK하이닉스하고 차트를 겹쳐서 한번 볼게요. 차트를 이렇게 겹쳐서 보면 위에는 SK하이닉스 월봉 차트고 아래에는 D램 YOY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YOY가 고점을 형성하고도 일반적으로 SK하이닉스 주가는 많게는 1년간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SK하이닉스 주가가 상승해서 높다 생각을 하지만 2년 상승 후에 플러스 알파 더 상승을 할 확률도 있죠. 그래서 보면 반도체는 이제 상승을 하고 지금처럼 한번 흔들릴 때가 또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시고 포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는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가격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10만 전자 돌파할 수 있을까요? 올해까지는 확 뚫고 크게 가기는 어려운 게 올해 우리 시장이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듯이만 박스권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올해까지건 뭐 지금 7만 전자로 밀리면 매수를 하고 뭐 8만 전자 넘어서 9만 전자 가까이 가면 비중을 줄이고 또 7만 전자에 들어오면 매수하고 올해는 여러분들이 샀다 팔았다 요 과정을 조금 반복을 해야지 보유를 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너무 지쳐서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8만 전자 넘어서 9만 전자 가면 한 비중의 3분의 1 정도 매도를 했다가 7만 전자 오면 매수를 한다. 요 과정으로 보고요. 사실은 본격적으로 돌파는 올해 하반기라든가 내년 정도 돼야지. 요건 우리 시장이 사실 미국 자금들, 외국인 자금들이 확 들어와야 되는데 미국 금리 인하가 약간 밀렸기 때문에 올해 너무 큰 수익을 바라면 올해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뭐 삼성전자가 됐던 SK하이닉스가 됐던 3월 고점, 최근 고점 오면 일정 부분 줄이고 다시 또 밀리면 채우고 조금씩 샀다 팔았다를 해가는 게 유리할 걸로 보이고요. 대신 제가 반도체 업황 설명을 들었지만 이건 제가 지금 보는 시각이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박스권으로 보지만 어느 순간 한번 확 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반도체를 매수하고 있으면 처음 매수했던 비중의 절반 이상은 항상 보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뭐 절반 또는 3분의 1 정도만 샀다 팔았다 하고요. 나머지 비중은 꼭 가지고 계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대표님, 소외되었지만 주목해야 할 반도체주는 무엇인가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 특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런 시그널이 좀 나온 걸로 보여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ASML 가장 반도체 장비 중에 대장인데 보면 실적이 좀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조정받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보다는 기대감으로 크게 갔기 때문에 ASML이 조금 출렁하게 되면 더 크게 출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최소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깨가 넘어가 있다. 뭐 그런 측면에 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반대로 바닥권에서 이제 좀 반등을 하는 종목, 현재 가장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종목은 뭐 AP 시스템입니다.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장비주들 상승을 할 때 상승을 못했던 측면들이 있고요. 못했지만 이번 실적 발표에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한동안 상승을 못했던 갭만큼 상승이 뭐 기대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셈입니다. 유니셈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을 거래량 내고 한번 확 나오고 최근에 또 강하게 또 시장 흔들릴 때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유니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뭐 장대 양봉이 나오는 어떤 그 박스권 넘어가는 반등 기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업종적으로 보면 이제 반도체가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업황 자체가 반도체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다가 턴을 하고 2년간 상승을 하고 반도체 수요도 늘어나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장비를 깔았던 장비주들은 더 이상 까는 시점은 약화됐고요. 그 다음에는 보통 반도체 소재주들, 반도체 하나 팔 때마다 수익이 생기는 소재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주 쪽으로 보면 소재주들도 최근에 많이 올렸지만 아직 뭐 소재주나 장비에 들어가는 재료 요 두 쪽에서 보면 뭐 ENF 테크놀리지나 윌덱스 요런 종목들은 아직 슈팅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런 종목들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너무 크게 또 월봉상 크게 갔던 장비주들 조심을 하고 이제 소재주 쪽에 관심을 가지자.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대표님, 자동차 관련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동차도 보게 되면 사실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말에 큰 호재가 하나가 있어요. 이제 그 호재는 다른 것보다는 현대 기아차 그룹이 사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자동차 생산을 못했거든요. 못했다는 것은 보조금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 말부터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을 하면 보조금을 받게 되고요. 그 보조금을 바탕으로 영업을 할 수 있죠. 사실 보조금을 못 받았던
뭐 작년 보면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시장 내에서도 뭐 글로벌 4위 할 정도로 선방을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올해 말부터 보조금까지 받는다 그러면 정말 큰 호재지요. 이건 전기차 시장에서 강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늘 주식이라는 게 연말에 정말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만든다.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올 때는 주가가 미리 상승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말에 좋은 뉴스가 나올 걸 보고 지금부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보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도 보통 현대차가 미국에 나가면서 부품주들도 같이 데리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같이 나가 있는 기업들, 부품주들이 같이 나가 있는 기업들, 이런 애들, 또 실적이 같이 받치는 애들. 그래서 현대차 관심을 가지고 미국에 진출돼 있는 전기차 부품 진출돼 있는 자동차 부품주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 월봉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현대차 월봉인데 보면 2012년, 13년 그리고 2021년 역사적인 고점 고위치까지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때보다 실적이 훨씬 잘 나와요. 그래서 실적적으로 보더라도 이때보다 돌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에 말했지만 전기차가 연말에 직접 만든다 이런 호재가 또 있죠. 호재에 보더라도 전고점 돌파할 확률이 있고 여기에다가 또 하나가 뭐가 있냐고 하면 정부 정책입니다. 밸류 프로젝트 여기에 가장 저 PBR 종목인 현대차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어쩌면 이번에는 25만 원 고점을 넘고 돌파를 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거든요. 주가 입장에서 확 움직일 수 있으니까 현대차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라.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는 이번 시점에 상반기나 또 하반기로 가면서 꼭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를 생산하게 되면 국내 2차 전지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영향이 있고요. 특히 미국 시장 일단 글로벌적으로 보면 큰 중국 시장이 있고 유럽 시장이 있고 미국 시장이 있는데 미국이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낮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음 본격적인 전기차 시장이 열린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효과 내는 업체가 가장 크게 보는데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비해서 올해 말에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우리 2차 전지 입장에서 보더라도 북미 시장이 커질 수 있으니까 큰 수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포스코 그룹과 에코프로 그룹을 비롯한 2차 전지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지금은 2차 전지 시장 쪽에서 보면 가장 어두운 새벽이다.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듯이 지금은 가장 어둡고 또 긴 터널 한 중간 통과에서 터널 정도에 통과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요 과정이 사실 뭐로 빗대가 설명을 드리냐고 하면 제가 지금 전기차 시장을 보면 치열한 가격 경쟁을 펼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이다 할 정도로 테슬라도 지금도 보면 또 테슬라 가격 인하를 했잖아요. 가격 인하 경쟁. 또 중국 비아디 같은 경우는 1만 달러 이하 친환경차를 만들고 그러면서 치열한 가격 경쟁이 펼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어떤 전방 산업에서 이런 치열한 가격 경쟁은 결국 가장 비싼 배터리에 가격 인하 압박을 받고 또 배터리에 가장 크게 들어는 양극재라든가 소재주 가격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이런 상황 속에 있다. 이렇게 보고 이게 사실 재편이 되면 사실 이러한 치열한 치킨 게임이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가져오느냐. 과거 같으면 몇몇 살아남았는 기업들이 승자 독식을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왜 다르냐고 하면 치킨 게임으로 전기차 가격이 하락을 한다고 해서 현대차나 포도나 이런 애들이 전기차를 안 만들지는 않아요. 결국 미래는 전기차로 가니까 또 현대차나 포도라든가 다른 애들은 내연기관에서 돈을 막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가격 경쟁을 하다 보면 내년 정도 가다 보면 디젤차나 전기차나 가격이 비슷해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고요. 이렇게 열리게,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작년 실적이 끝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또 삼성 SDI 컨퍼런스 콜, 작년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북미 시장이 열린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장이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인 전기차 시장이 열리면 사실 가격은 하락을 하더라도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치열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 얼마나 치열한 치킨 게임을 하느냐는 테슬라 실적을 한번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테슬라 작년까지 실적 그래프입니다. 실적 그래프인데 한번 보시면 매출액, 검은 막대는 매출액은 계속 증가를 할 거고요. 대신 빨간 선으로 그렸던 영업이익률은 2022년까지 증가를 하다가 2023년 확 줄었어요. 이건 치킨 게임이 일어났기 때문이고요. 이 영업이익률이라든가 매출액은 다시 2025년도부터 늘어나면서 그 이후 본격적인 전기차 시장이 온다 보시면 되시고요.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치열한 경쟁이 나오니까 유럽 배터리 시장에서도 점유율 치열한 싸움을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 시장 잠깐 보여드리면 우리나라가 작년 7월까지 그래프지만 한 57%, 중국이 40% 강하게 오고 또 대신 좋은 점은 뭐가 있냐면 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반덤핑이라든가 이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런 조사 이후에 6월이나 7월쯤에 관세가 올라갈 것 같아요. 중국죠. 그렇게 보면 우리 어떻게 보면 2차 소재 쪽에서는 6월이나 7월에 이런 어떤 중국 관세가 높아지는 호재도 한번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작은 호재 있고 또 중간에 호재도 있고 또 내년 큰 시장이 열린다. 그 시장까지 보신다면 전기차가 지금은 어렵더라도 요 어려운 고기만 잘 견디시면 좋은 시장이 열릴 수 있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어려운 시점 얼마나 어려운지는 사실 수출입 현황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2차 전지 쪽이 수출이 가장 많이 감소를 했어요. 이 감소를 했는 것은 양극재 수출 판매 가격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프 한번 보게 되면 양극재 수출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수량도 줄었다가 수량은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가격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락이 어느 선으로 가면 멈출 걸로 보이고요. 요게 이제 하락이 멈추는 신호가 나오면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테슬라가 가격 인하 경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걸 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수출 판가가 또 더 하락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수를 하려면 이 수출 판가가 일단 멈추는 시점을 기다리시고 기다렸다가 확인을 해도 늦지는 않으니까요. 또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에 투자하셔서 많이 좀 물려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러신 분들은 또 자금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물타기를 한다 그러면 일단 수출 판가 양극재가 가격이 멈추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나올 때마다 이런 가격들 얘기를 해드리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 또 전체적인 실적적인 측면으로도 한번 볼게요. 사실 2023년 실적을 보면 전통적인 어떤 우리가 양극재 대장주라든가 모든 대장주들이 실적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어떤 게 대장주인지 또 그것도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했거든요. 정리했는 거 한번 보면 일단 2차 전지에서 보면 요 그래프 그대로 보면 양가에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중간에 전해액이 있고 그다음 딱 중간에 분리막 요렇게 가는 게 요게 이제 배터리의 4대 부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요 부품마다 글로벌 캐파가 있는 애들이 어떻게 보면 대장주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양극재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BM, 포스코 퓨처엠이 대장주 역할을 했고요. 또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전구체, 요거는 에코엠 드림이나 에코프로 머티, 요 애들이 대장주 역할을 했고
전액 같은 경우는 뭐 엔캠, 지금 엔캠이 워낙 뭐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과하게 슈팅이 나오면 추격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뭐 짧게 설명드리고, 동아기업이나 솔브레임 홀딩스가 전액이고, 분리막 같은 경우는 WCP라든가 SKI 테크놀리지, 요 정도. 언급제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주전자 재료고요. 그래서 요게 대장주다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 전체가 사실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한번 차트로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 중에 맨 가에 요게 2022년에 비해서 2023년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를 했냐 하락을 했느냐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보면 앞에 제가 설명드린 대장주들 쫙 모아놓고 그것만 봤는데 다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보면 그만큼 지금이 어려운 시점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시점이 크게 감소를 했고, 요중에 뭐 굳이 또 관심 있게 한 종목 보려면 다른 것보다 결국은 언급제 같은 경우는 대주전자 재료 하나가 독점이니까요.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 정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나머지는 앞에 말했지만 양극재 판가가 멈췄는지 그걸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때 멈추고 난 뒤에 한 3, 4개월 멈추고 난 뒤에 투자를 하더라도 늦지 않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실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특히 양극재 대장인 에코프로 BM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BM 실적 한번 보시면 앞에 2023년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표시했는 게 이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는 영업이익률이 5%, 6%, 2% 했지만 4분기 때 마이너스 9%로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이 얘기는 기업이 적자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분기만 1,000억 적자가 났습니다. 1,000억 이상. 이만큼 양극재라든가 소재주 시장은 치열한 경쟁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섣불리 갈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필 게 앞에 말했지만 양극재 가격이 멈추는 거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충분하고요. 이게 확인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또 분기 실적 발표를 할 겁니다. 이제 앞에도 봤지만 2023년도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2022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할 때 전년도보다 실적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일단 이번 5월 달에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건데 최소한 5월 달에 1분기 실적도 살펴보고 계속해서 안 좋다 그러면 다음 분기 실적도 살펴보고, 그래서 양극재 가격 멈추는 것도 살펴보고 실적도 턴이 되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투자금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있다가 한번 투자하는 시점이잖아요. 특히 크게 양극재에서 크게 물려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한번 투자를 하면 되고요. 결국은 2차 전지 시장은 내년이나 후내년에 좋아질 거니까요. 한번 잘 또 물타기를 하면 빠르게 회복될 수 있으니까, 또 물타기를 너무 일찍 해버리면 고통스럽고 또 길어집니다. 그래서 물타기는 사실은 먼저 빠른 것보다는 업황이 턴을 하는 거 보고 뒤에 하는 게 훨씬 심리적으로도 유리하니까요. 그걸 기다렸다 가고요. 또 거기에다가 좀 더 여러분들이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 언제 또 투자를 하느냐 볼 수 있는 것들은 공매도입니다. 공매도가 많이 줄면, 특히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주는 걸 확인하고 투자를 해야 되고요.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도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2차 전지 소재 분석하면서 11월 3일 공매도 시점부터 그 다음에 4월 18일까지 공매도가 얼마나 줄었느냐 그걸 나타내는 수치를 보는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뭐 양극재인데 11월 3일 공매도가 304만 주인데 현재도 291만 주가 남아있어요.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공매도가 안 줄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아무래도 공매도 세력들이 또 버틴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공매도가 주는 걸 한번 확인을 하고요.
반대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71만 주에서 29만 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급제에서는 독점하고 있는 대주전자재료 관심 있게 보자 했는 건 이 공매도가 확 줄었던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공매도 살펴보고 또는 양극재 판가 살펴보고 그게 아니면 1분기에 실적 살펴보고 요게 맞아떨어지면 투자를 하면 되고요. 또는 물려 계신 분들은 물타기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당장 기업적으로 보면 이렇게 어렵지만 큰 시각에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큰 시각에서 업종은 틀리더지만 좀 비슷한 업종이 뭐가 있었냐고 하면 과거에 태양광이 막 보급이 될 때, 폴리실리콘이 막 보급이 될 때 우리나라가 폴리실리콘에서 그때 동양제철화학이고 지금은 OCI 홀딩스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어. 그때 폴리실리콘을 만들고 킬로그램당 $200 이상 막 비싸게 팔다가 중국이 들어오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하면서 이거 어렵다. 그러면서 동양제철화학 지금 OCI 홀딩스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고요. 이후 폴리실리콘 가격은 회복은 못하고 횡보를 하다가 반등이 나오다가 확 조정을 받았고 그때 당시 OCI 홀딩스 같은 주가는 크게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태양광이 보편화되면서 파이가 커지겠다 그러면서 2차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두 그래프를 겹쳐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겹쳐서 이렇게 보면 지금 그래프 위에 쪽에 보시는 그래프가 OCI 홀딩스 월봉 차트고요. 아래쪽이 폴리실리콘 가격입니다. 보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200로 막 상승을 할 때는 주가가 같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폴리실리콘이 중국이 들어오면서 급락을 할 때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폴리실리콘 가격은 횡보하면서 하락을 했지만 OCI 홀딩스 주가 보면 뒤에 더 크게 대중화가 된다고 더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할 기회가 내년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올해 잘 투자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 다양한 것 살피고 한번 잘 물타기만 하더라도 내년 큰 시장이 열릴 거니까요. 큰 시장에 따라서 올해 어렵지만 좀 힘들 내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에다가 또 다른 또 호재가 뭐가 있냐 하면 큰 시장이 열릴 때 우리가 주력으로 삼는 북미 시장이 다른 시장보다는 훨씬 커질 겁니다. 지금 차트 보면 요건 전기차 침투율입니다. 전기차 침투율을 보게 되면 지금 중국이 2023년까지 약 30% 가까이 전기차가 보급이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 유럽이 약 20% 보급이 됐고 대신 미국 북미 같은 경우는 9%밖에 보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뭘 나타내냐고 하면 본격적인 시장이 왔을 때 북미 시장에서 확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북미 시장이 이렇게 커지면 우리 2차 전지 기업에는 더할 나위 없이 호재지요. 지금 중국은 북미 시장에 진출을 못하게 막아놨으니까 커질 수 있는 시장이 북미 시장이다. 보편화가 됐을 때. 그러면 2차 전지 소재, 지금 어려운 소재도 확 커지고 주가도 확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이지만 커질 수 있는 시장도 있고 과거 폴리실리콘에서도 보듯이 뒤에 보편화되면서 대중화된다고 보고 확 갔지요. 그리고 폴리실리콘 때보다 지금은 북미 시장이라는 거 하나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때는 이런 게 없어서 중국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전 세계를 장악해가면서 가격이 정말 엉망으로 됐지만 지금은 미국이 막아주고 있으니까 훨씬 유리하고요. 폴리실리콘 때도 OCI 홀딩스 주가 보시면 확 뒤에 크게 상승을 했듯이 뒤에 상승이 일어나는 구간이 있으니까요. 그 구간을 보고 조금 참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올해 주도주가 될 2차 전지주는 무엇으로 보시나요? 네, 올해는 사실 2차 전지 4대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전해액, 분리막, 음극재 이쪽은 어렵지만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하나가 있습니다. 특히 보게 되면 그쪽은 자원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원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리튬 가격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리튬 가격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일단 리튬 가격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튬 가격 그래프를 보면 사실 리튬 가격이 정말 하락이 정말 크게 하락을 했다가 작년 연말에 하락을 멈추고 그리고 이제 점진적인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리튬 가격 반등은 리튬 가격만 반등해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달러가 앞으로 점진적인 약세로 갈 수 있는데 원재료라든가 상품은 달러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달러 강세에서 달러가 약세로 간다면 이런 자원 관련주 이런 쪽은 자원 리튬뿐만 아니고 구리 그다음 WTI 등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거래하는 달러 가격이 약화가 되면 현물 가격은 상승을 하듯이 그래서 뭐 사실 올해 달러가 좀 강하게 약세로 갈 줄 알았는데 약간 늦춰진 측면이 있지만 결국은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리튬 가격은 상승이 나올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리튬 관련주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이 광물 쪽에서는 IRA 법안으로 보면 큰 호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올해. 어떤 호재가 있냐고 보면 지금 배터리에 들어가는 앞에 4대 부품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북미에서 생산하거나 조립됐던 이런 쪽에 돼야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고요. 광물은 1년 늦게 시작이 됩니다. 이 제도가. 그래서 광물 같은 경우는 내년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뭐 미국 또는 미국 FTA 국가에서 채취된 광물 사용을 해야지만 보조금을 받습니다. 이런 쪽으로 본다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광물 넣어 들어오지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시작되기 전에 그러면 연말로 가면 갈수록 광물 쪽이 관심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미국 IRA 법안 제도적으로 보더라도 내년 기회가 있으니까 올해 광물 쪽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면 광물 쪽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은 역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때마침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광석 리튬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준공이 됐고 그래서 지금 수율 관리를 해서 올해부터 생산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에 공장이 준공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본격적인 리튬 사업이 시작되는 올해가 원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년에 때 맞춰서 리튬 가격이 서서히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 중국 리튬 들어오지마 IRA 혜택을 받으려면 그게 시행이 되고 그러면 지금 포스코 홀딩스 주가가 어렵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없으신 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물타기 하신 분들은 40만 원 이하 좀 많이 밀렸지만 그 이하에서는 조금씩 매수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다른 2차 전지 같은 경우 소재 같은 경우는 연말로 가서 여러 가지 확인하면서 매수하자고 했지만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조정치마다 관심을 가져도 되는 시점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광물 쪽은 내년 호재가 있고 리튬 가격 상승 수혜를 겹치니까 올해부터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본다면 배터리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원통용 배터리가 있습니다. 원통용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컨트롤에서 보면 기존에는 사실 안 만들다가 우리나라 쪽에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연말에 안 만들었는 게 아니고 연말에 테슬라에 본격적인 생산이 됩니다. 테슬라 납품을 위한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애리조나의 자체 원통용만 배터리만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 SDI도 내년 초에 사실 양산 계획이 돼 있고 그렇다면 항상 주가라는 게 이런 뭔가가 호재가 있을 때 항상 말하지만 호재가 있을 때 주가는 먼저 상승을 하니까 연말 돼서 테슬라에 들어가는 원통용 배터리 생산한다 뉴스가 막 대버가 됐을 때 보면
관련주들은 벌써 높게 상승돼 있을 확률도 높고요. 물론 지금도 상승을 했지만 더 상승이 돼 있고 그때는 정말 위험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상승 초입이고 아직 상승하지 않은 뭐 관련주들이 있고요. 또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들은 이제 공장을 지금 애리조나 원통형 배터리 공장 착공을 하고 짓듯이 관련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지금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 배터리 그래프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보면 가장 곽강을 받고 있는 각형은 계속해서 줄고 있고 파우치형은 유지가 되고 있고 각형이 준 만큼 원통형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떤 장점이 있냐고 하면 대량 생산이 쉬워요. 규격화가 돼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쉽고 대량 생산이 된다는 것은 가격이 낮다는 거예요. 가격이 낮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뭘 하고 맞아떨어지냐고 하면 내년부터 전기차가 본격 대중화가 되죠. 대중화가 될 때는 값싼 배터리가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요것도 보면 내년에 본격적인 미국 시장이나 또 가격 인하 경쟁 쪽에서 봤을 때 원통형 배터리가 앞으로 증가가 해줄 수 있다. 대신 단점은 있는데 사실 가격이 싼 만큼 뭐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좀 뭐라 그럴까요? 원통형끼리 사각형, 각형은 탁탁탁탁 싸면 자동차라는 게 한정된 공간에 많이 여야 되잖아요. 기능적으로. 그러면 배터리를 탁탁 싸면 되는데 원통형은 원통형끼리 싸면 중간에 뭐 죽은 공간이라고 부르죠.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무게도 조금 더 나가는 문제점도 있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 기술적인 것들은 많이 보완이 되니까요. 그런 것들은 또 보완이 돼 갈 걸로 보고 결국은 대중화로 가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는 가격이 우선시 될 한동안은 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고급화는 프리미엄 전기차로 올라갈 수가 있고 대중화에서는 원통형 배터리가 장악을 해갈 수 있다. 따라서 원통형 배터리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또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질까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TCC 스틸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뭐 수혜주로 볼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2023년 실적이 2022년 실적보다 한 74% 정도 실적이 또 확 줄었어요. 주가는 확 올라갔는데 실적은 감소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호재가 많이 있지만 주가라는 게 또 펀더멘탈도 중요하니까 기다릴 측면이 조금 필요하고요. 그래서 TCC 스틸 외에 그 외에 관심 종목 또 펀더멘탈이라든가 또 작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적게 줄었던 업체들 보면 동원 시스템즈, 그다음 필에너지, 상신 EDP 요런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또 뭐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했는지가 얼마 안 돼 있고 또 삼성 SDI가 지분 또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또 관심 있게 여겨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는 여러분 뭐 2차 전지 쪽에서 본다면 일단 광물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 원통형 배터리 관심을 가지시고 원통형 배터리 중에 많이 크게 상승을 했지만 아직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 뭐 동원 시스템즈나 필에너지, 상신 EDP 이런 쪽 특히 삼성 SDI가 지분 투자되는 필에너지에 또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서는 공시 분석을 통한 중소형주 발굴이 최고라고 알고 있는데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네, 사실 공시 분석하면 사실 어려워할 겁니다. 그렇지만 먼저 공시를 왜 알아야 되냐고 생각을 하면 공시라는 제도 알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시를 알아야 됩니다. 제도가 나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떠한 기업의 주가에 정말 중요한 영향이 미치는데 이걸 실문에 낼 수도 없고 TV에 방송할 수도 없으니까 누구나 공평하게 이 정보를 받아들인다. 그러면 가장 공평한 게 이 공시,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리고부터는 다 공시가 전파가 됐다고 보고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알려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빠른 정보는 이 공시 시스템이 나오는 겁니다. 또 어떠한 경우는 공시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는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우지요. 특히 지분이 변한다든가 또는 자본금이 변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반드시 공시를 하게 되고, 물론 주가에도 큰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공시에 대해서는 뭐 공부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간단한 얘기로 설명을 드리면 뭐 사례들로 보면 이렇게 볼게요. 어떤 기업이 이제 아버지가 열심히 기업을 키웠는데 이제 아들한테 물려줘야 될 때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10,000원에 한 100만 주 정려를 한다 가정을 할게요. 결국은 10,000원에 100만 주 정려하면 여러분 100억입니다. 100억. 100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세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5,000원일 때 정려를 하면 어떻게 되죠? 50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고, 주가가 1,000원일 때 정려를 하게 되면 10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최대 주주 아버지가 아들한테 정려를 하는 시점 언제로 잡을까요? 주가가 가장 살 때 정려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정려라는 공시가 떴다. 그러면 그때는 최대 주주가 주가가 가장 낮다고 보구나. 같이 매수를 해놓으면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요. 정려라는 게 사실 이런 공시는 오늘 사서 내일 수익 내는 게 아니고 같이 묻어놓으면 크게 가는 경우. 그래서 이런 어떤 정려라고 공시에 딱 찍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코스닥이라든가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이 정려를 해야 되는 시점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정려에 대한 공시, 또는 다르게 보면 회사 최대 주주가 회사를 막 주식을 사요. 왜 살까요? 자기 회사 주식이 많이 낮고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으니까 주식을 사겠지요. 그것도 10만 주, 20만 주 많이 산다. 이런 종목. 많이 사면 반드시 최대 주주가 주식을 샀다는 것은 지분이 변했죠. 이렇게 지분이 변하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공시를 하게 됩니다. 5% 룰에 따라서 최대 주주가 사고 난 뒤에 5영업일 공시를 하게 되죠. 그러면 최대 주주가 이렇게 매집을 했던 종목, 같은 최대 주주 단가, 뭐 공시가 얼마나 잘 돼 있냐고 하면 최대 주주가 10만 주 평균 단가 얼마에 샀다까지 또 공시가 됩니다. 그러면 최대 주주가 샀는 그 단가 주위에 가격이 비슷하면 사면 되잖아요, 여러분. 공시가 어렵지 않죠. 여기에다가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어떤 기업이 수주가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수주 일어날 때마다 공시를 하게 됩니다. 어느 기업에 얼마만한 계약 기간이 얼마고 매출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다 공시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공시만 살피더라도 영업이 잘 되고 있는지 미리 알 수가 있고요. 또 팁을 하나 드리면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매월 1일 날 되면 자동차 얼마나 팔았는지, 작년도보다 많이 팔았는지 적게 팔았는지 판매량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매월 1일, 5월 1일 날 4월 달에 많이 팔았느냐 적게 팔았느냐 보고 많이 팔으면 4월, 5월, 6월 자동차 많이 팔았다. 그러면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자동차 부품주 실적이 좋아지겠지요. 부품주 관심 가져야 되듯이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시에 관심을 가지시면 다양한 정보들이 알 수가 있으니까요. 공시에 공부하시고, 사실 이런 공시 공부하는 데가 어렵지요. 그렇지만 저 이희건 경제TV에 오시면 제가 다양한 공시 사례 기법들이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지금 시장이 사실 막 악재가 쏟아지고 있죠. 뭐 중동 전쟁도 있고 고환율도 있고 뭐 검투세도 있다. 하지만 저 밑바닥에서는 대세 상승이라는 큰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다양한 악재에 따라서 시장이 아주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정고점이 넘어가면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또 밀리면 매수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만 잘 견디시면 내년부터 큰 상승이 있으시니까요. 여러분 올해 잘 견디시고 내년부터 큰 대세 상승에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